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전 시가 세 번째 시간이고 고대가요 세 번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서정 가요 중에 하나인 서정 고대가요 중에 하나인 황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고대가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짧고 이제 그 배경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요소만 알면 되니까 그 요소들만 이제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황조가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황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꾀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새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 꾀꼬리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황조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제 배경설화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유리왕은 왕비 송씨가 죽자 골천 사람의 딸 화이와 한인의 딸 치이를 계실로 삼았다. 자, 요 한인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골천 사람은 우리 민족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여자가 싸워요. 두 여자가 사랑을 다투어 더 화목하지 않자 왕은 양곡의 동서에 자, 두 궁을 짓게 하고 각각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궁궐을 하나씩 짓게 하고 각각을 거기 살게끔 했다 이 얘기예요. 자, 뒤에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이에 두 여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화이가 치이에게 너는 한가의 비천한 첩으로서 한 나라 사람의 비천한 첩으로서 어찌 무례함이 이렇게 심하냐라고 꾸짖자 치이가 부끄러워 원한을 품고 도망쳐 돌아갔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얘기죠. 한나라로. 왕이 이를 듣고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이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면서 꾀꼬리가 날아 모이는 것을 보고 황조가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꾀꼬리를 보면서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저렇게 서럽게 정다운데 왜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간단 말인가. 새들은 저렇게 정답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해가지고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설화라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이 배경설화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화이라고 하는 이름과 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화자가 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 화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또 안 써지네요. 벼 화자예요, 여러분. 이게 벼 화자고요. 그 다음에 요 치자가 치이할 때 요 치자 있죠? 요 치자가 꿩을 뜻하는 꿩치자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채집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변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화이와 치이의 다툼으로 그려내고 있고 결국 치이가 한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화이가 남게 되는 것은 농경 사회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저 화이할 때 이 화가 별을 뜻한다. 안 써지네요. 치이할 때 치는 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알아서 좀 잘 음성 지원되니까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렵 채집 그런 사회에서 농경 사회의 변모라고 하는 것이 배경설화에 담겨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고대가요고 한역시다. 그리고 서정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고대가요는 갈래가 고대가요고 한역시는 구전되던 것을 한자로 기록했으니까 한역시가 되겠고요. 전체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 임과의 이제 이별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 애상적인 건 슬픈 거고 서정적인 건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중심이 되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의의 객관적 상관물을 매개로 해서 사랑하는 힘을 잃은 슬픔을 형상화했다.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관계의 가요다 이렇게 나있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들, 사물들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객관적 상관물에도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화자의 상황과 유사한 것 혹은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 그 다음에 화자에게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얘기는 내가 슬프고 처량한데 비슷하게 슬프고 처량한 대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정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반대된다는 얘기는 나는 슬프고 처량한데
반대로 되게 기뻐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내 정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정서를 유발한다는 건 아무 정서가 없었는데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정서가 유발된다. 뭐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정서가 유발된다.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서 뭐 정서를 부각시키거나 심화시키거나 정서를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재들, 사물들, 대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뭐 집단 가요에서 뭐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이다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 2행의 다정한 꾀꼬리의 모습과 3, 4행의 쓸쓸히 홀로 있는 화자의 모습이 대립되면서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가 부각된다. 그러니까 치이를 찾으러 갔는데 치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죠. 근데 그 꾀꼬리가 정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더 그 감정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헐헐 나는 꾀꼬리는 암수로 정다이 즐기는데 외로울샤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소재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되고요. 암수 서로의 정다이 논인다. 근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그러니까 이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로울다 이거는 정서가 직접 언급된 거고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내용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황조가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요 꾀꼬리의 역할,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꾀꼬리의 역할이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잘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너무나 간단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배경설화라든가 요 특징적인 요소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